아침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로는 균형 인사 비서관은 조국의 최측근, 또 영등포 촉방촌 달라집니다. 한국도 뚫렸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이 세 가지 이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준봉 교수와 아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청와대 인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지도 또 청와대를 떠난 지도 한참 됐는데도 여전히 정치권은 이 조국이라는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어제 그 균형 인사 비서관에 김미경 변호사를 임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조국 전 장관이 거론이 또 됐어요. 이제 뭐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비판을 하면서 김미경 변호사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할 때 법무부 행정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이 장관으로 지명되고 나서 그 밑에서 이제 준비하는 팀에 같이 합류를 해서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장관 되고 나 조수석의 정책 보좌관도 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력으로 봐서 조국 전 장관과 친분이 있는 측근 인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뭐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는 않고요. 뭐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예컨대 민변에서도 일을 했고, 여성의 전화나 이런 데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균형 인사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기 좀 균형 인사 보좌관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이제 그 소수자 이런 분들에 대한 행정 또 인사 정책 이런 걸 수립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적절한 인사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나 어쨌든 뭐 야당 입장에서야 조국 전 장관과 연관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 삼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일단 청와대는 김미경 비서관의 조국 보좌관 경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조국 전 장관의 최측근 인사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법무비서관실에, 그러니까 민정수석 밑에 법무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있다가 거기서 행정관을 관두고 네. 어디를 가냐면 조국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신상팀장으로 갑니다. 가족들 내역을 갖고 가는 부분들이고, 아까 최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간단 말이죠. 네. 그리고 뭐 최근엔 또 그 부인 면회 가는데 동행까지 하는 뭐 진짜 복심이고 최고의 그런 측근처럼 보이는데, 네네. 자, 인사수석실을 우리가 신설했을 때 그 상황들을 당시에 이 신설 취지를 보면 민정수석실에 모든 게 몰려 있었어요. 인사하고 추천하고 검증하는 게, 거기서 추천 권한을 떼내서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해서 인사수석실을 만들었는데, 자, 5개월 전에 민정수석실에 있던 사람을 다시 그 견제와 균형의 자리로 간다는 인사수석실에 넣은 그 전체 과정이 이 석연치 않거든요. 거기다가 조국 전 장관의 그런 측근이 되는 얘기까지 나왔을 때, 과연 이분이 업무 전문성이나 관련성이 있어서 갔느냐, 이 부분부터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뭐 여성의 전화 등등 했겠지만, 여기야말로 진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인사 혁신과 또 앞으로의 그런 이 사회적 소수자 배려하는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되느냐. 그리고 여기 인사수석실이 지금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지금 뭐 피소돼 갖고 지금 뭐 간두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요 앞전에 균형 인사는 민주당 당에서 오신 여성국장이었단 말이죠. 등등을 했을 때 인사수석실이 뭐 최근에 보면은 어떤 오명까지 쓰냐면 낙하산 투입반 아니냐. 그런 뭐 비난을 받고 있는 데서 이 수석실에서는 공공기관 인사, 비경제부처, 그다음에 심지어 법무부, 검찰청, 검찰까지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뭐 진짜로 이 배나무 밑에서는 진짜 가꾼도 다시 안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측근들을 보내면 이것은 보온 인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인사에 관해서는 조그만한 이러한 틈도 옆에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개인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걸 떠나서 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수 있는 막 부분이 좀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연결고리를 좀 이렇게 계속 이어가다 보면 돌아온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와도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안 전 대표가 만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정치적 행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현 정부를 비판을 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를 비판하고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정치적으로 본인이 와서 중도층을 끌어안으면 새로운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같은 보수 세력과 손을 잡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중도면서 진보적 성향, 또 진보적 성향이면 중도적 성향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사실은 확장력을 가져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전 정부의 각을 세우고 있는 이 전 이제 그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같은 경우에 결이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분도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었던 분인데 뭐 그 당시에 본인이 관점에서 봤을 때 시민사회단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추진하려는 정치적 행보와 이분이 했던 일과 일정 부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미지와 연관된 부분도 있고, 즉 현 정부의 불만을 갖고 있는 진보 중도 세력을 끌어모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치적 행보라고 읽히는 거에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제 단호하게 선을 그었단 말이죠. 선거와 관련된 분들께 관심이 없다. 확실히 뭐 보수 대통합과는 거리를 두겠다 이런 의지로 좀 읽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예. 이제 지금 뭐 평가는 오늘까지의 평가는 이제 다른 모습이다. 예. 좀 결기가 있어졌다. 즉 뭐 다르게 얘기하면 더 간절해진 거 아니냐. 그리고 2번이 이제 안 되면 끝이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자마자 뭘 얘기했냐? 3지대론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보수 통합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보수 통합 처음부터 자기는 접근하는 것을 선을 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손학규 대표를 만나겠다 이런 등등의 승부수를 깔아놓는 듯한 모습은 보이는데요. 현재 뭐 사실은 다시 돌아오면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은 굉장히 큰 비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좀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을 좀 만났으면 하는데 지금은 뭐 본인의 계획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이 의견을 청취하는 시리즈를 계속 가면서 의견을 듣겠다는 얘기,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것들은 조금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언지를 주셔가면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굉장히 지금 극하게 대치되고 있는 여야 정국에 또 다른 변수를 갖고 온다면 이것 또한 정치가지 국가를 끌어나갈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조국 전 장관의 후임이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그 상갓집 항명을 두고 추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좀 유감을 표명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검이나 검사들이 모여서 이제 상갓집에 갔었죠. 사실은 네. 그 모 과장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분의 장인상을 맞아서 아마 왜냐면 윤석열 총장도 그분하고 같이 일한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친분이 있어서 가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대검 간부들이 함께 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검사의 품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런 싸움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컨대 지금 뭐 선임 연구관이라는 분, 그분이 이제 어쨌든 부하 직원인데 부하 검사인데 반부패 부장에게 심재철 반부패 부장에게 뭐 네가 검사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일반인도 와 있는 상가에서 그렇게 소리를 높이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하는 것이 검사의 품위에 과연 맞는 거냐? 그래서 충분히 저는 검사들이 회의하고 기소 문제에 대해 조국 전 장관 기소 문제도 저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기소가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이거는 기소할 거리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자체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 기소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고 그 회의를 끝난 이후에 의견이 달랐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서 기소를 했어요.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이 앙금이 남아있으면서 그 자리에 와서 언성을 높인 모습,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추미애 장관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검찰 중간 간부 대규모 인사를 예고한 상황인데 여기에 윤석열 총장은 이제 대검 중간 간부를 모두 남겨달라고 요구한 상황이고요. 뭐 인사격돌 2라운드가 자명해 보여요. 이게 뭐 예. 지금 뭐 상갓집 추태라 그러지만 이거 법무부 추태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또 윤석열 총장은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네. 잘 끝내둘수록 대검 중간 간부는 모두 남겨달라고 누가 봐도 지금 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을 지금 뭐 위에 지도층을 지금 지도부를 바꾸는 상황은
사실 뭐 이해가 안 가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에 관한 것은 끝날 수 있게 공정하게 끝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바꾸는 이 부분 이것이 지금 사실 상가집 추태료까지 지금 연결된 거고 사실 수사검사들이 기소한다 그러고 법원에서 영장 심사할 때도 죄질이 나쁘다고 한 것까지도 지금 여기에 대한 의견이 후에 나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들을 봤을 때 진짜로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검사로 해서 이 헌법에 기초한 정정당당한 수사를 하겠다는 데는 법무부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인사의 칼을 갖고서 길들이기 하는 양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것이 뭐 상가집 추태가 아니라 진짜 법무부 추태로 가고 법무부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근간 영을 세우는 데인데 조금 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아마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쪽방촌이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정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영등포 쪽방촌 어디에 있고 좀 상황 제가 사진을 봤는데 예. 굉장히 참 열악한 풍경이더라고요. 상황이에요. 예. 자, 뭐 어디 있냐면 영등포역 근처에 있어요. 역 멀지, 근처에. 예, 여기 있는데 근처에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뭐 집장촌이라고 불리는 네. 그런 지역과도 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같은 경우 다닥다닥 집이 붙어 있고요.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그곳에 가 있는 분들 네, 뭐 정말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건 안타깝죠.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바로 영등포역 근처에 보면 아, 그 쪽방촌 쇼핑몰하고 백화점 있는 그렇습니다. 맞은편 쪽에 좀 위치를 하고 그, 있군요.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있는데 열악해요. 정말 뭐 예컨대 뭐 단열도 안 되고요. 엄청나게 춥고 전기 시설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여름에는 덥고요. 겨울엔 춥고 엄청난 열악한 상황에 살고 있고요. 또 너무 황당한 것은요. 아주 조그만 지역의 면적이라고 네. 얘기할게요. 그 면적에 살고 있는데요. 실제 그 면적에 내는 돈이 뭐 10만 원, 20만 원 사이예요. 근데 그게 강남의 큰 빌딩을 임대하는 데는 월세로 비교해 보면요. 그거보다 비싸요, 여기가.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그렇다는 네.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면서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도시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뭐 싹 갈아엎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인데 이번 정비 사업은 이제 쪽방촌 주민하고 지원 시설은 그대로 수용한다면서요? 네. 1차, 2차로 나눠서 예. 1차에 먼저 이제 집을 져서 거기에 이제 쪽방촌에 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아, 예. 소셜 믹스라 그래갖고 이제 쪽방촌 주민들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부분들이 됐는데요. 예. 몇 가지 이제 의문점이 있어요. 왜 지금 이거를 발표하는지 2023년도거든요. 근데 시점이 좀 네, 논란의 그리고 여지가 뭐 있군요. 이제 시점 그런 부분도 있고 2017년도에 4차 산업혁명을 하는 메카 조성이라고 그래서 한번 이쪽을 개발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당시에 어떤 현상이 났냐면요. 평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바로 발표하자마자 3,000만 원 갔어요. 2배가 됐네요. 지금 나라 전체가 부동산 지금 잡고 있는데 왜 발표를 했는지 당시에 아파트 값도요 84제곱미터짜리가 4억에서 7억 8억까지 바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로 정부와 연결돼서 얘기한 건지 네. 그다음에 이제 쪽방촌이 하면 그 앞에는 이제 집장촌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다 개발이 한꺼번에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얘기가 됐는지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이 뭐 개발 전체 사업비가 3천억 정도 된다는데 저는 이거 땅값도 모자랄 것 같아요. 평당 지금 3,000원이거든요. 3천만 원. 3천만 원. 예, 그게 더 올라갔을 건데 이러면은 토지 수용비조차도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밀어붙인다면 결국은 지금 뭐 LH나 SH에서 적자로밖에 못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다시 또 이거는 세금으로 돌아오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조금 더 생각이 되는 즉 지금 부동산과의 아주 전쟁을 항시 전투태세로 가는 이 상황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이 좋은 타이밍이냐 이런 것들은 좀 걱정이 되는 있네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최 고문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원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게요. 돈이 어떻게 막대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2,580억 원 정도가 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총 사업 비용은. 네. 그래 이제 LH하고 SH 그러니까
서울주택공사하고 서울도시공사 두 군데서 함께 일단 돈을 내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적자를 보전해 주길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제 발표에서 서울시장도 참석을 하고 김현민 국토부 장관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집들이 행복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도 만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재입주, 지금 쪽방촌에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만들기 때문에 아. 상업지역이나 그 주변에 있는 민간주택도 만들어서 민간 분양도 하거든요. 네. 거기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날 것이고요.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을 위한 그 예산에서 일정 부분 지원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쪽방촌, 행복주택, 민간 분양 입주가 공존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입지 자체를 좀 꺼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해서 뭐 대단히 지금 예. 만들지만 사실은 대상자는 370호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뭐 따라서 2,000호, 1,200가구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잠재우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사실 혜택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현재 그 임대료의 20%밖에 안 내는데 다른 사람과의 또 차별화 문제. 네. 그리고 이게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전국에 10개 정도의 이런 쪽방촌이 있습니다. 네. 서울에만 5개 있고 부산에 4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부분들로 이것이 확장성이 있느냐 등등을 생각할 때 조금 더 숙고하는 기간과 그다음에 토지 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그 앞에 인근에 있는 그 또 개발 대상 지역이 되는 부분까지도 큰 그림을 갖고서 조금 더 국민들과 의논을 하셔서 실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이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결국 일어났습니다. 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상태는 아직 그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중국에 원래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일본과 우리나라를 여행하기 위해서 일행 5명과 함께 입국을 했고요.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발열이 있었고 공항에서 검사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인천의료원 그러니까 감염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는 곳입니다. 예. 거기에 지금 입원이 돼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분들은 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나간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확한 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아마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네. 인근에 앉았던 분들 그리고 승무원까지도 조사를 하는 그럴 수 그러니까 역학관계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 감염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인데 보건당국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나요? 지금 보건당에서 말하는 건 이제 사스나 메르스처럼 이제 동물성 유전자가 변이가 돼서 왔는데 이렇다면은 이제 호흡기로 전달될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 예. 많고요. 특히 이제 의심 환자 우리나라 7명 총 나왔습니다만은 일단은 접촉이 된 접촉으로 그러니까 환안 시장에 간 분들은 전혀 아니에요. 그 발생지는 발생지는 안 우한에는 갔는데. 안 갔는데도 이렇게 됐고 감염이 됐네요. 예, 그리고 뭐 또 오늘 아침에 또 한 명 중국에서 돌아가셔갖고 지금 4분이 사망을 했고 9명이 위중하고 35명이 이제 중태 네.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오신 분은 가족 간의 2차 접촉으로 걸렸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사스는 공기 전염이고 메르스는 접촉 전염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걱정이 1월 24일 중국은 춘절이거든요. 춘절이죠. 우리나라도 많이 오잖아요. 예, 그리고 대규모 이동이 있고 우리나라하고 우한이 하루에 비행기 편이 8편이 있습니다. 직항이. 예. 지금 직항으로요? 200분 이상이 항상 지금 유동 인구로 다니는 데서 지금 이제 당국이 굉장히 긴장을 이상이네요. 하고 예, 지금 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사스 메르스 때 우리 굉장히 고생한 게 뭡니까? 백신하고 치료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건 있나요? 지금도 그냥 항바이러스, 항생제 지금 주입하는 정도. 그다음에 심하면은 에이즈 치료제 정도를 지금 넣는 정도지. 뚜렷한 이거는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지금 춘절 큰 이 뭐 행사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조금 우리 당국들이 조금 더 힘써 주시는 부분으로 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 최진봉 교수, 최양호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